자, 이게 20세기 때 공산주의가 전성기였을 때 지도입니다. 이게 아시아 부분을 좀 확대한 지도인데 여기를 보시면 공산주의가 아시아 전체를 물들였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때 세계 절반이 공산화됐었어요. 이게 1980년대 정도의 지도인데 이렇게 세계 절반이 공산화됐었을 정도로 20세기 때는 공산주의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1세기, 2000년대는 자유민주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는 시기죠. 자, 이게 덩케르크란 영화인데 이 덩케르크가 어떤 시대를 그린 영화냐면 2차 세계대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39년에 시작을 해서 45년에 끝이 났어요. 이 2차 세계대전이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있는데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누가 있었죠? 일본과 독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다라는 역사를 여러분께서 첫 번째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만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이때 굉장히 많은 독립국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세기 1900년대 때 어떤 게 유행을 했었냐면 이때 당시 강대국들, 뭐 미국, 영국, 일본, 독일과 같은 이러한 강대국들이 약소국, 그때 당시 조선과 같았던 이런 약소국들을 식민지 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맞이해요. 그래서 이들을 신생 독립국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이들이 독립이 되었을 때 신생아와 같은 국가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건국 역사를 배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나라가 식민지로서 계속 눌리다가 신생 독립국이 되었을 때 바로 잘 운영되지 않아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때 당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생겼었는데 공산주의가 이때 딱 그 신생 독립국들을 파고든 거예요. 아, 이들을 내가 공산주의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1980년대는 저렇게 세계 절반이 공산화될 정도로 공산주의가 성행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신생독립국이었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국이 됐어요. 그건 첫 번째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하에서 이렇게 나라를 지켜냈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이 됐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배우셨죠? 아니 근데 저는 왜 공산주의를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고 여전히 공산주의와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국이 됐는데 실제 지도에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보시면 북한까지만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남한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죠. 근데 왜 저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공산주의 하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퍼뜨리는데 이게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이에요.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공산주의를 유령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많은 의미가 있고 많은 뜻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거는 공산주의는 정말 유령 것 같아요. 유령이 어떤 특성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짜 공산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슬며시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을 잠식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는 게 공산주의, 어떠한 주의, 이념, 이러한 이데올로기, 이러한 생각이 공산주의예요. 자, 대한민국을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의 겉모습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에도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자유가 있죠. 내가 강의에 올 자유가 있고 강의들을 안 올 자유가 있고. 근데 이렇게 마치 겉모습은 자유가 있는 것 같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대한민국의 그 이면, 그 속에는 이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당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제목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되다 못해
이 공산주의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공산화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이 공산주의를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북한. 남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산주의를 알아야 하는 점도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당한 한국의 모습,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죠. 이분이 2020년 10월 25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돈이 진짜 많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재산을 그 삼성과 이분의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건희의 상속세가 12조나 발생을 했대요. 12조를 국가한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공산주의 국가 같다.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돈을 12조나 뺏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여기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와, 이건 진짜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평소에 굉장히 취미 생활이 많으셨어요. 뭐 자동차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굉장히 좀 활동하는 걸 좋아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미술품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개인 소장품으로 뭐가 있냐면 모네, 전 르누아르는 처음 들어봤고 피카소, 뭐 앤디 워홀,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미술품 하나 하면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이런 작품들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계셨대요. 근데 삼성가가 이 이건희 회장의 이러한 미술품을 사회에 기증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건희 혼자 보던 이 미술품을 이제 삼성가가 그 사회에 환원을 하고 사회에 기증을 했으니까 우리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랬어요. 삼성가에 그렇게 막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좀 이득이네. 나 피카소 작품, 앤디 워홀 작품, 모네 작품 실제로 볼 수 있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봤는데 제가 좀 놀랄 만한 댓글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랬어야지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오히려 늦게 돼서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게 왜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된 모습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희가 모네와 피카소와 앤디 워홀의 작품을 자기 개인 돈으로 샀습니다. 그럼 그건 이건희 거죠. 이건희가 그거를 자기만 보든 뭐 남이랑 같이 보게 하든 그건 이건희 자유예요. 자유민주공화국에서 개인의 사적 소유물 그건 너 거니까 너 맘대로 해. 이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일인데 아니 그런 작품을 왜 혼자 봤어? 다 같이 봐야지. 저 완전 이기적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당연히 그랬어야 할 일이다라는 댓글이 있었던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죠? 개인 소유물 없다. 공공의 산물 해서 공산주의죠. 모든 거는 다 공동 소유해야 한다. 공동이 누려야 한다. 저는 이런 거에서 이것도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당한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근데 저는 이 수저론이 어느 정도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 이건희 정도로 치면 삼성 이건희 아들 이재용 정도로 치면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에 비하면 금수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가 딱 세상에 태어나 보면 우리의 출발 선상은 달라요.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모든 그 불공평하게 시작을 하는 게 인생이죠. 그게 사회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산주의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냐면 모든 시작점이 다 불공평하니까 우리 결과를 다 똑같이 만들자. 이건희 재산 뺏고 평범한 너의 재산도 다 국가한테 준 다음에 내가 다 공평하게 나눠줄게. 시작점이 불공평하니까 결과를 공평하게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위해서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이나 저나 똑같이 수능 시험 봐서 대학을 들어가고 똑같이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론상으로는 기회를 똑같게 준다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을 긍정해요. 이렇게 똑같은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쳤을 때, 똑같은 입시제도 하에서 대학을 들어간다고 쳤을 때 사람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야지. 그러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성장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쟁이 한 개인의 에너지를 발휘하게 하고 한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한 개인을 성장케 한다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이 경쟁을 긍정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해야지. 시작부터 불공평한데 무슨 경쟁이야. 다 평등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제가 이 수저론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 수저론을 그렇다고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 건, 많은 요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수저론을 얘기할 때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시작 전부터 불공평하니까 모든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수저론 또한 공산주의 유령이 어느 정도 잠식되어 있는 그러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부자나 뭐 기업인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닌데 또 부자나 기업인들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잖아. 약간 이런 태도가 뭐 대학가나 여기저기 몇면에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예 드러내놓고 마르크스주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공산주의의 창시자, 이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람의 이론을, 이 초록색 팜플렛은 한 대학교의 팜플렛이에요. 한 대학교 동아리의 팜플렛인데 실제로 이 공산주의를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나오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이런 공약을 얘기했어요. 만약에 대학을 안 가는 사람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이런 공약을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는 또 뭐냐면 국가가 다 해줄게 이거거든요. 국가가 다 평등하게 만들어줄게. 개인의 자유 아니야. 모든 건 다 불공평해지니까 경쟁 필요 없고 국가가 다 해줄게 이건데, 이재명이 대학 안 가면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지원해 준다라는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학생들은 좋은데? 꿀인데? 아싸, 나 1,000만 원 받겠다 안 가도.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 또한 공산주의 유령에 어느 정도 잠식당한 모습이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드러내놓고 또 이렇게도 하죠. 그 2018년에 문재인이랑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유행했던 짤인데요. 김정은이 하트를 하고 있는 저런 걸 만들어서 그 앞에서 하트 인증샷을 찍는 게 2018년에 유행을 했었어요.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죠? 북한의 독재자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탄압하고 여전히 수용소에 보내고 북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독재자인데, 그런 독재자를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하트 인증샷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어린 좀 젊은 애가 쓴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우리 엄마 진짜 웃기다. 김정은 싫어하더니 갑자기 귀엽대. 이러면서 김정은을 귀여워하는 분위기가 그때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현재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 어쩌면 많이 잠식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알아야 돼요. 이게 공산주의는 유령과 같아서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슬며시 들어와서 이 공산주의라는 필터가 머릿속에 없으면 그것에 우리도 잠식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또 그렇게 어려운 이론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만들어졌냐면 19세기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농장, 농업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19세기에 기계가 발달이 되고 공장이 생겨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빠른 생산이 가능해지고 많은 것들이 공장화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게 변화되냐면 이 공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소유하고 좀 이렇게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를 얻어가는 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은 점점점 피폐해져가는 문제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해 가던 시기에 막 6살짜리 어린아이가 15시간 동안 과로하면서 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뭐 과로사로 죽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산주의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렇게 물질이 좀 강조되던 시기였던진 몰라도 유물론이란 걸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살기 위한 양식으로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로만 살지는 않는다. 사람은 왜냐하면 육체적인 존재만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정신적 요소까지, 좀 쉽게 말하면 정신적 요소까지 채워져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데 공산주의는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아니다. 모든 건 돈, 모든 건 물질로부터 나온다 라는 유물론적 주장을 펼쳐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 모든 것의 기반에는 물질이 있다. 물질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돈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문화도 생길 수 없고 정치도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술도 나올 수 없다. 법, 국가도 돈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결혼 생활은 물론 가족까지 돈이 없으면 절대 유지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물질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 유물론을 하면 항상 토대와 상부 구조를 말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토대는 경제, 물질, 돈이고 그 위에서 그 물질이 기반이 되어야, 토대가 되어야 그 위에 상부 구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나온다. 이 정신적인 요소까지 물질로부터 나오는 게 공산주의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사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죠. 물질이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강의 들으러 오셨는데 만약에 저녁 식사를 못하고 오셨어요. 너무 배가 고프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가 고프면 짜증나고 뭐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공산주의가 잘못이 된 거는 모든 게 물질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저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는 절대 살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돈도 필요하고 저는 음식도 먹고 싶고 저는 돈이 중요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긴 사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러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물질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말씀과는 정반대대로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돈을 강조하고 물질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로 국가를 운영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면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소련의 국기예요. 근데 소련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소련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결국 지금 망했죠. 그 아래에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오른쪽은 중국의 모택동이라는 사람의 사진인데 중국이 지금은 개혁 개방을 했어요. 지금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기 전에 그때 모택동 시기 마오쩌둥이 다스리던 시기는 공산주의로 완전히 중국을 운영해 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굶어 죽거나 맞아 죽은 사람이 4,500만 명이나 됐다고 해요. 거의 대한민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의 사람이 굶어 죽은 거죠. 이렇게 물질을 강조한 결과 말씀과 정반대되는 공산주의 이론으로 국가를 운영해 가는 결과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한 국가들, 미국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죠.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했나요? 미국은 뭐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강대국이죠, 여전히. 그리고 대한민국도 풍부한 자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물질을 누리고 있죠.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이전 조선시대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조선을 방문하시고 나서 기록을 남겨두셨는데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 선교사님이 조선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떤 조선 사람이 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토를 보고 굶어 죽는 그 조선의 사람들이 그 토에 있는 음식물을 먹고자 달려들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을 먹어서 기록을 남기신 선교사님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저는 이런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북한에는 여전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북한의 수용소에 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대변을 봤는데 그 대변에 옥수수 알갱이가 꽂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옥수수 알갱이를 먹고자 대변에 달려들었다라는 수용소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물질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결국 굶어 죽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간 게 공산주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특징이 또 하나로는 계급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모든 걸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물질을 많이 소유한 부자와 물질을 적게 소유한 거지, 이렇게 나눕니다. 모든 사람을 해석할 때. 그래서 부자를 부르주아라고 부르고 거지를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 부자, 많이 가진 부자, 삼성 이건희와 같은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거지에게도 나눠주고 모두가 평등하게 물질을 누리게 하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이 공산주의로서 세상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를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혁명의 과정도 매우 간단해요. 부자의 것을 빼앗고 공평하게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 혁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사유재산, 아까 그 삼성 이건희가 소유한 그 유명한 그 화가들의 작품들, 이런 것들을 빼앗아서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나누고, 그 사람들의 돈을 우리가 빼앗아서 우리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가질 수 있게 나누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20세기 때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해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처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20세기 사람들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요즘은 우리가 공산주의가 악하고 공산주의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이 망했고 이러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공산주의의 유령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파고듭니다. 평등, 복지, 공평, 이러한 단어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저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지, 이렇게. 자, 이게 한 유튜버가 이제 미국 대학교에 가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이 다 미국 대학생들인데 질문을 해요, 대학생들한테. 미국에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랑 같은 말이죠. 그랬더니 이 미국 대학생이 제가 봤을 땐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평등하고 공평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말하고 복지를 강조하고 좀 더 인류애가 있어 보이고 인간애가 있어 보이는 주장이죠. 또 다른 학생도 제 생각엔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학생도 제가 보니까 유럽의 어떤 사회주의로 좀 운영되는 국가들은 대학도 공짜로 간대요. 국가가 돈을 다 대준대요. 그리고 의료 비용도 안 들어요. 국가가 다 대줘서.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학생들도 저도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학생도 사회주의는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자본주의는 좀 이기적이고 경쟁을 강조하고 좀 사람들이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고 부자만 잘 살게 되고, 근데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이 유튜버가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잖아요. 자, 그럼 봤을 때 여기 학점을 많이 가진 학점 부르주아, 학점 부자들과 학점 프롤레타리아, 학점 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본인들이 사회주의가 더 낫다고 했으니까, 공산주의가 낫다고 했으니까 학점을 똑같이 나눠줘야겠네요. 뭐 직장인들한테는 월급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직급이 높아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 우리 다 공평하게 월급 똑같이 갖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GPA가 미국에서는 학점이죠. 그래서 아까 사회주의가 좋다고 했던 학생이 네? 제가 그 학생들이 더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죠? 저는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냥 줄 수는 없죠. 했더니 이 유튜버가 아니 아까는 공평해야 된다며요.
그냥 줘야 된다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저한테는 공평할지 모르겠네요. 당연하죠. 부자들 입장에선, 아까 그 부르주아 입장에선 아니 내가 가진 공장을 그냥 나눠준다는 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바꿔 말하니까, 나의 학점을 예로 들어서 말하니까 학생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아닌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힌 거예요. 이러면서 좀 이 학생들은 좀 솔직해요. 제가 근데 아까 사회주의가 낫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 학점 주기 싫다고 하면은 저는 좀 위선적인 거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저는 제 학점을 위해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노력을 하거든요. 부자들도 그 공산혁명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부르주아들도 이 공장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요. 근데 이거를 왜 내가 다 나눠줘야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사람도 아까는 사회주의가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라고 말했던 이 학생도 저는 바로 싫다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학점을 위해서 엄청 희생해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다 거부 반응을 보여요. 내 학점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공산주의 유령의 그 평등, 평화, 복지,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한 약간 교묘한 말에 속아서 공산주의 유령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이제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 학점이 이 공산주의 혁명에서는 공장이에요. 부자들이 소유한 공장들. 그래서 이 공장들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도 당연히 그랬겠죠. 부르주아들이 순순히 나눠줄 리가 없어요. 학생들이 학점을 순순히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과정에 어떤 걸 넣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어라. 이게 공산혁명에 실제로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신조에 어떤 글이 있냐면 어떠한 행위도, 예컨대 살인도 허용된다. 살인도 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공산주의자가 아닐 경우에는 부모도 고발을 해도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다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게 공산주의자의 신조 제10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를 그 붉게 물들인 거대한 공산국가 소련을 만든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글을 썼냐면요. 공산주의자는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속임수도 오케이, 사실도 은폐, 이런 것 따위를 예시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반드시 부르주아의 것을 빼앗아라. 이러한 것들을 글로 쓰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20세기에 공산주의가 성행했을 때 1900년대에 백범 김구가 쓴 백범일지에 있는 기록이 있는데 살부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살부회가 뭐냐면 아버지를 죽이는 모임이에요. 실제로 공산주의에 경도된 심취된 어떤 사람들은 살부회까지 조직을 했대요. 근데 내 아버지가 공산주의자가 아닐 경우에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는데 내가 나의 아버지를 죽이긴 좀 그러니까 서로 친구들이 아버지를 죽여주는 거예요. 정말 좀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죠? 이렇게 공산주의 유령에 사람이 잠식이 되면 뭐가 돈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 이러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유령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 그 모택동 시기, 마오쩌둥 시기에 이때도 광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때 홍위병이라는 게 조직이 되는데 이 홍위병이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홍위병이에요. 이 홍위병이 거의 군사와 같은 조직처럼 중국 공산당 아래서 만들어진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특이한 게 학생들로 구성이 돼요. 대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이 학생들이 나는 공산주의의 전사다. 내가 세상을 공산혁명을 성공시키리라. 이러면서 공산주의에 심취된 학생들이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조직이 돼서 홍위병이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벌였냐면요. 부르주아 세력들, 대학 교수들, 돈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집에 찾아가서 그냥 물건을 막 빼앗고 이렇게 대중 앞에 끌고 나와서 모욕을 주고요. 머리도 그냥 삭발을 시켜버려요. 이게 제가 좀 온건한 것만 갖고 온 건데 실제로 홍위병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요. 그 아까 아버지를 죽이는 모임 살부회 같은 그 이상의 행동을 홍위병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 지식인 계급들, 부르주아들을 끌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팻말을 달고 모욕을 주죠. 이 옆에 여기에 있는 학생은 홍위병인데 여기 배지를 많이 달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르주아들을 처단했다.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배지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가 된 거죠. 공산주의 유령에. 이렇게 공산주의 유령에 휩싸이면 이성이 마비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산혁명의 마지막 과정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공산혁명을 시행했을 때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눴을 때 평등하게 나눴을 때 유토피아가 온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결과가 그랬을까요? 캄보디아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폴포트라는 독재자가 공산주의로서 캄보디아를 운영해 나가는데요. 이때 킬링필드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공산주의 독재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가 부자의 것을 빼앗고 그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소유한 것을 빼앗아서 정말 평등하게 나눠줄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독재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누리려고 자기만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다 공산주의가 일어났던 그들을 이끌었던 그 국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폴포트가 두려우니까 자신의 이 권력, 독재자의 권력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공포 정치라는 걸 행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마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포트 정권에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그래서 이때 킬링필드란 게 그때 죽인 사람들을 그 시체들을 묻어놨던 그 매장지를 킬링필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약 한 2만여 개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추산된 바로는 100만에서 200만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캄보디아의 이 킬링필드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리고 이거는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아까 소련 제가 레닌 보여드렸죠.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한 달에 평균 4만 명 정도 죽였다고 해요. 소련의 사람들을 공포 정치를 행하려고. 이 사람도 내 독재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때 스탈린이 쓴 문건 중에 어떤 게 발견이 되냐면요. 오늘은 이 마을 소련의 어디 마을에서 그냥 2,000명 죽여. 그럼 그 마을에 2,000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월 평균 4만 명이 학살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유토피아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이 다스렸을 시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4,500만 명가량 되는 사람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실상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공산주의로 국가를 운영해 간 결과 유토피아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학점을 예로 들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한 학점을 내가 학점 부르주아라고 해서 학점 프롤레타리아에게 억지로 빼앗아서 나눠줬을 때 제가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 공부를 해도 내 거 다 평등하게 나눠갔는데 그냥 일 안 하고 말죠. 모든 공산주의로 운영된 국가들이 그런 결과를 필연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 캄보디아. 그래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외쳐도. 사람들의 의지를 빼앗거든요. 아까 그 자유민주주의가 기회를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경쟁을 긍정하는 건 사람들의 의지를 불타오르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된 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기 때문에 이 경쟁을 긍정하는 건데 또 이게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이 이러한 사람들의 의지를 끌어주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냥 모든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모든 걸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일할 의지를 빼앗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소련과 북한, 중국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들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소수 독재자만 잘 살죠.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만 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필연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인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공산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을 해석할 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가지 계급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선
물질을 많이 가진 부르주아는 악한 존재, 물질을 적게 가진 가난한, 우리가 동정해야 할 그러한 프롤레타리아는 선한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삼성 이건이나 저나 다 죄인이에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고, 내가 물질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게 진리죠. 일단 공산주의는 인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필연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 마르크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쓰고 20세기 1900년대에 공산주의가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공산화되었었는데 대한민국만 공산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유령과 같은,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론에 대한민국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공산주의의 본질,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했고, 모든 것을 물질로 바라보고 사람도 물질에 따라서 계급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다라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공산주의 유령을 꿰뚫어 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성행하던 시기에 어떤 글을 쓰냐면요, 1945년 12월 19일에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래서 그 독재자들의 노예로 국민들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글을 써요. 근데 45년은 어떤 시기였죠?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의 승전국에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있었어요. 미국, 영국, 소련이 한편이 돼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국이었던 미국과 영국도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이승만은 이 45년에 그 기독교 가치관이 이승만 머릿속에 딱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의 본질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또 46년에 이런 글 했습니다. 이론상으로 공산주의는 그럴듯하다. 만일 이 주의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 주의를 전하는 대로 실천한다면 나도 그들을 존경할 것이다. 그쵸? 정말 이 이론대로 될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모든 물건을 내가 다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이 다 쓸모에 맞게 공평하게 나눠줬다. 근데 그거는 어떤 때에 가능했던 거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그것을 행하셨을 때 가능했던 거지,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연적인 결과는 독재자만 잘 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기독교 가치관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이론이지, 사람이 절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이상으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양의 탈을 쓴 무리들이다. 그 독재자들은 그 안에 실상은 굉장히 검은, 그 자신들의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재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부자의 것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자, 우리 평등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딱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글을 써요. 그래서 그 이전 1923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17년에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켰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지? 공산주의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가져갈 때쯤 미국과 영국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안 할 때, 그 1923년에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딱 분석을 해서 공산당의 당부당, 정당함과 부당함을 분석하는 글을 써내요. 우리가 앞에 본 거랑 비슷한 글을 써내요. 공산주의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하는데, 이러면 일할 의지를 빼앗아서 모두가 다 게으른 가난뱅이가 되지. 부자를 없애자? 아니, 부자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지. 예를 들면 뭐 삼성, 현대, SK 이런 그룹들이 똑같이 뭐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요. 그럼 이들이 경쟁을 하죠. 그럼 내가 더 반도체를 잘 팔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창의력을 발휘를 하고 어떤 개발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상공업이 발달이 되는데 부자를 없애, 자본가를 없애, 그냥 돈을 많이 소유했다고 없애? 이러면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된다라는 글을 1923년에 써내요. 그리고 지식계급 없애자.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의 말만을 들어야 되거든요. 독재자의 말만을 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대통령 욕해도 되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욕하면 수용소에 잡혀가죠.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그냥 공산당의 말만 듣고 독재자의 말만 들어 이러면 사람들이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진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잘못됐다라는 글을 쓰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절대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독재자 말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덕과 의가 타락한다. 그리고 결국 공산주의 이론에 우리가 동화돼서 정부, 군사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공산주의에 성공한 소련만 믿으면 결국 다 배반당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어요. 1948년에.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저 북한은 김일성 세력에 의해서 많이 공산화됐는데 지금 공산주의화로 국가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북한까지 자유를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1955년에 북으로 진격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라는 말도 하고요. 59년에 그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더글러스 딜런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겨둔 게 있는데 이게 당시에는 기밀 문서였어요. 근데 이때 지금은 공개된 문서인데 여기에 보면 1959년까지 이승만이 하야하기 6개월 전까지 계속해서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저 북한도 자유의 물결로 우리가 물들여야 된다. 저 북한 공산화 되게 두면 안 된다. 그러다 북한 주민 다 죽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게 있어요. 심지어 미국이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아니 45년에 2차 대전 간신히 끝냈고 50년에 6.25 전쟁 해서 53년에 6.25 전쟁 간신히 끝냈는데 또 전쟁을 하자고? 또 북한으로 쳐들어가자고? 이렇게 주장을 이승만이 계속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자라는 에버레디 작전까지 만듭니다. 만약 이승만이 혼자서 북진 통일을 하려는 행위를 보였을 때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승만을 제거한다. 이러한 계획까지 미국이 세웠을 정도로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합니다. 이승만 이후에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지도자도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은 공산주의에 대해 우리가 공산주의를 어떻게 막아야 하냐 그런 걸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부국강병론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일단 통일은 일단 밀어두고 우리가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가 1961년이에요. 1961년에 5.16이라는 것을 벌여서 정권을 잡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 1961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어요. 근데 그때 아프리카 가나,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기아들 돕고 이러잖아요. 아프리카 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179달러였어요. 당시 61년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아프리카보다 2배 이상 못 살았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박정희는 우리가 먼저 경제를 발전시켜야 통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국강병론이라는 통일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나라를 건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일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 61년에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더 높았어요. 여기서 빨간색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고 연두색, 초록색이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인데 실제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던 61년부터 70년까지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죠. 근데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박정희가 경제 발전에 성공을 하죠. 그 이후에 박정희는 이제 자주국방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해 왔던 그 시기에 그 횟수의 절반이 박정희 시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청와대를 침입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하고 경제 발전을 이뤘으니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 이런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68년에 전투사령부라는 걸 창설을 해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이게 105mm 야포라는 건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은 미국에서 받아와서만 쓰다가 이것을 우리가 국산화시키자. 국내에서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게. 그래서 전투사령부를 창설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무기들 개발에 나갈 수 있게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미사일도 개발하고 무기도 만들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국가가 생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경제 발전보다. 안보가 경제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돈 열심히 벌어놓고 내가 아무리 국가 갖고 놨지만 군사력이 없어서 이것을 북한이나 다른 국가한테 빼앗겼을 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실제로 그 공산주의자들은 평화라는 걸 많이 내세우죠. 공산주의 유령에 휩싸이면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가 그냥 선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전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 싫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국방부 예산에 많은 돈을 써내고 미국이 군사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그래야 적이 안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하기 싫어서. 그래서 국제관계 이론에서 실제로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평화를 그냥 말한다고 해서, 평화를 국민들에게 선전한다고 해서 절대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2018년 4월 27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때 평화라는 단어가 한반도에 엄청 넘쳐났어요. 사람들이 한반도에 드디어 봄이 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북한과 평화를 이룰 수 있나 보다라고 기뻐해요. 근데 2018년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문재인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180억이나 들여서 마련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죠, 북한이.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 북한 해상 인근에 갔는데 그 북한 군인에게 피격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판문점 선언하면서 종이에 서약도 하고 했지만 절대로 평화는 이렇게 종이에 서약을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렇게 평화를 말하고 종이에 서약을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똑같은 모습이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하죠. 이때도 사람들이 평화가 왔다, 봄이 왔다, 드디어 북한과 평화를 이룰 수 있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2002년에 연평해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천안함 사태가 발생을 하죠. 절대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공산주의 국가와는 절대로 우리가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평화를 이룩할 수 없는 게 공산주의 이론의 현실입니다. 아까 저희가 공산주의 이론 살펴봤잖아요. 절대 자유민주주의와 연합하고 결합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산주의 전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평화 공존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화를 일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좀 공산혁명 좀 과격해 보였지. 우리가 근데 평화를 내세우면서 유령과 같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심을 풀도록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실제로 이 사람이 소련의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6년에 어떤 말을 했냐면 평화 공존은 타협을 뜻하는 게 아니라 투쟁의 한 형태다. 평화를 내세워서 공산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입니다. 절대로 북한이 평화를 말하고 문재인이랑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국가와는 평화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당한 대한민국의 상황.
이 사람이 그 대학생들에게 지식인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쓴 저서가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방송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냐면, 북한의 김정은, 이 김정은이 소년 가장인데 고생을 엄청 한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도 논란이 되지가 않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계몽군주,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가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2018년에 아무리 우리가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현재 북한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9.19 남북 군사 합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우리나라의 안보가 해체가 돼요. 그 실내로 GP라는 게 있어요. 이 GP가 뭐냐면 북한을 감시하는 초소인데,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서 이러한 GP들을 철수하고 해체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근데 현재 북한은 어떤 상황이죠? 이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되다 못해서 공산주의 유령이 그냥 겉모습으로 뚫고 나온 자신만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노예화시키고, 그게 북한의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통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북한을 해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되다 못해 공산주의 유령에 사로잡혀서 그 공산주의 유령이 그냥 드러난 그러한 북한을 해방하는 게 통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북한의 꽃제비의 모습이죠. 그 공산주의 유령이 튀어나온, 공산주의 유령이 겉모습으로 드러난 그 북한의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화를 하죠. 실제로 북한의 아이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듣는 말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버이 수령, 김일성, 이러한 말을 처음 배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은요, 태양절 광명성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태양절은 김일성의 생일이고 광명성절은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족 명절이라고 해서, 최대의 명절이라고 해서 거대한 행사를 올려요. 이런 우상화, 이게 북한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선거의 자유가 없죠. 선거 투표율이 99.99%가 되는 그게 북한의 선거인데, 이거는 선거의 자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북한 김일성의 사진인데, 여름에 북한 김일성의 사진이 더울까봐 그 사진에 선풍기를 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김일성을 우상화시키고 신처럼 모시는 게 현재 북한의 현 주소예요. 공산주의 유령이 뚫고 나온. 그리고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40km 이상 나갈 수 없는 이동의 제한이 있는 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당한 한국의 모습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공산주의를 강의하러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남겼냐면, 지금도 남북 통일을 생각하는 젊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처럼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조선, 그 임금이 다스리던 나라, 자유가 없던 나라,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근 40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 슬며시 찾아온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이 당해서 우리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 유령이 잠식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러한 강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유령이 잠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머릿속에 공산주의라는 필터를 두고 아까 유물론, 계급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것 이러한 필터를 두고 대한민국의 이게 공산주의 유령이네. 아, 이러한 것도 공산주의 유령이네. 이렇게 보시면서 공산주의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전쟁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북한을 구원하자. 북한을 누가 구원하려고 할까요, 지금? 북한과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는데 그 이북, 남한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그 이북, 그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가 잠식되는 것을 넘어서 공산주의가 뚫고 나와서 공산주의가 그냥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북한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 공산주의 유령이 잠식하고 있는 이 한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14년에 나사가 한반도를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실제로 남한은 저렇게 불빛이 많죠. 야간에 찍어도. 이렇게 남한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깜깜하죠. 저 점, 평양만 빛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은 공산주의에 잠식돼서 저렇게 깜깜하고 남한은 저렇게 빛나고 있고. 근데 저는 요즘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당해서 오히려 어두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와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공산주의가 철진한 인형 같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4번의 강의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역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 박정희에 대한 오해,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가 뭘 남겼을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됐나? 아니면 이승만이라는 사람, 박정희라는 사람,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 이러한 지식을 드렸어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이 통일을 내가 해서 북한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생겼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통일 세대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다짐이 생기셨어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이 이 4가지 강의를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 역사 면면을 흐르고 있는 긍정성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역사를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오시면서 대한민국 건국과 지금까지 대한민국 운영되는데 절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정말 쉽지 않았죠.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데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기에 어떤 기록을 남기냐면 정말 좌절이 된다.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만들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우리나라가 아예 사라졌다. 이런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일 병합이 되고 그때 대한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자결을 해요. 좌절을 한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1910년에 딱 조선 땅에 와서 먼저 선포를 한 거는 난 나라가 망해서 너무 좋다라는 긍정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무군, 나는 이 자유민주주의 방해하는, 이 자유를 방해하는 임금이 사라져서 너무 좋고, 무반, 양반, 신분이 사라져서 너무 좋고, 무발, 이 상투, 신분을 상징하는 상투가 사라져서 너무 속이 시원하다라는 긍정을 선포를 해요. 실제로 마음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긍정을 선포하면서 건국을 이뤄냅니다. 그게 우리의 건국 세대들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박정희. 아까 보셨듯이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게 대한민국 경제 상황인데요. 그때 박정희는 끊임없이 어떤 걸 국민들한테 강조했냐면요. 할 수 있다. 새마을 정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 세대들이 실제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죠.
실제로 그때 포항제철이 어떻게 설립이 됐고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때 한강의 기적의 세대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스토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거는 저는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남북 통일, 북한을 구원해야 되는 이 우리에겐 통일 세대라는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 정말 암담하죠. 저도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더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공산주의 유령에 잠식되어 가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면면이 흘러온 긍정성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건국하신 이 나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건국을 이뤄내고 발전을 이뤄내고 저는 하나님께서 통일까지 반드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세대가 되어서 이 긍정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이 통일을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러한 통일 세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4번의 강의가 여러분께 긍정이라는 이 대한민국 역사 면면이 흘러온 긍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내면에 심겨지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